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월에는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 2주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2주 뒤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단순화하고 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증이나 무증상 성인 환자는 집에서 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택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효과로 중증으로 가는 환자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조치로 재택 치료가 확정되면 자택에서 10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됩니다. 다만 결혼식에서 식사가 없으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돌잔치는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주춤하던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의무화 조치 이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는 최근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한국과 일본 등에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크게 줄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조치 등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일본에 앞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도 이달 말쯤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11월에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이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와 재택 치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방역 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를 제시하다가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안정시킨 후 2주 뒤에 있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단순화하고 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 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되며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3,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했는데 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성인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백신 접종의 효과로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아 청소년 환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직접 계약한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37만 5천 회분이 토요일인 2일 오후 2시 40분쯤
대한항공 KE25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직계약분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 11만 2천 회분, 3분기에 1,376만 1,000회분이 들어왔습니다. 2일 도착분을 포함하면 모더나 백신 도입량은 총 1,524만 8천 회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모더나 외에 다른 제품까지 포함하면 2일까지 총 7,63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겁니다. 정부가 개별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계약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5종이며 총 1억 9,490만 회분입니다. 미국에서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여러 기관의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취합해 내놓는 통합 예측에서 신규 사망자가 앞으로 4주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이 통합 예측에서 신규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은 올해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환자도 감소할 것으로 3주 연속 예측했습니다. 선행지표인 신규 확진자가 이미 2주 넘게 주는 등 미국에서는 4차 재확산의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3일 17만 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9일 기준으로는 2주 전보다 26% 감소한 11만 2,798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7% 줄며 8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1,984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지지부진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도입한 의무화 조치 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명당 접종 건수에서 뒤늦게 접종을 시작한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는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도록 한 의무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nd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to ensure that everyone is vaccinated, but particularly individuals who are taking care of the people who are sick. 이에 따라 의무화가 발표된 8월의 접종률이 75%였는데 지난 28일에는 92%로 올라갔습니다. 10만 명가량이 추가로 맞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만 명의 직원이 맞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10여 개 의료법인을 조사했더니 직원 접종률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With our new mandate, individuals will need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by November 4th to enter a movie theater, gyms, restaurants, salons, as well as a handful of other places. 이 같은 조치로 최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12세 이상 대상자의 65%가 접종을 마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아시아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에서 미국을 넘어섰다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가운데 0.6%만이 중증 증세를 보였고 사망자는 0.1%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이 위기 때 정부를 믿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필요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백신을 두고 정치적 갈등 양상이 드러난 미국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착수하자 절반가량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 593명 가운데 273명이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 내 직원 6만 7천 명에게
9월 27일까지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시한이 지나자 미접종자들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미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게리 켈리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방 규정에 따라 이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줄면서 일본이 긴급사태 조치 등을 모두 풀고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나라들도 속속 규제를 풀고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전 2만 명을 웃돌던 것이 최근 1,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전국에 내려졌던 긴급사태와 중점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겁니다. 高い警戒は保ちながら、飲食などの制限については段階的に緩和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これから新型コロナとの戦いは新たな段階を迎えます。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서 싱가포르가 먼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감염자 수보다는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을 바꾼 겁니다. 유럽에서는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이 지난 7월 규제 조치를 모두 풀면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규제 해제와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 pandemic under control in this country and can therefore handle whatever remaining of those who still get infected within the frameworks of our hospital system. 말레이시아도 10월 말쯤, 호주는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위드 코로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U 전체의 성인 평균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제 해제로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보건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대상이 12살에서 17살까지로 확대됩니다. QR코드 형태의 보건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려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인증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약 500만 명이며 학교에 갈 때는 보건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프랑스 앵포 라디오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입장할 때 보건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성인에서 12살에서 17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12살에서 17살까지의 청소년의 72%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64%에 이릅니다. 예상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일부 방역수칙 완화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이번 달부터 일상회복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번 달 2차례의 연휴 등을 고려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4차 유행이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행 거리두기 자체가 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치가 어쨌든 환자의 급증을 막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이 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만일 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방역 당국도 현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약 한 달 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 달 정도만 조금 더 인내를 좀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결혼식과 돌잔치 인원 제한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게 물론 접종 완료자에 한한 인센티브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치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성인 인구의 80%가 접종이 완료돼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는 시점까지는 현행 방역 강도를 적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특히 현 단계에서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5%를 넘었고 접종 완료율도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수준의 방역 조치 완화는 아무래도 방역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의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부분이 왜 수많은 자영업 분야 중에서 하필 결혼식과 돌잔치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해당 두 분야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규제 범위에 항상 언급이 되었던 분야들이고요. 특히 결혼식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해당 분야는 자영업 분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일정 부분 완화를 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방역 조치 완화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 두 분야 그리고 실외 체육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상 미접종자 570여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약률이 10%를 넘지 못하는 8.9%로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 나머지 530여만 명에 대한 향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나머지 미접종자분들의 대부분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지금의 mRNA 백신이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의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구매 2천만 명분 선구매를 한 노보엑스가 보다 더 안전성이 우수할 걸로 제 생각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도입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접종에서 비교적 큰 이상 반응 때문에 2차 접종을 못하고 불안전 접종 상태인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 용량을 줄여서 저용량으로 하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불안전 접종 상태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쯤부터 시도해서 11월에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점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아직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는 언젠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이 과거에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언급될 시점이 몇 달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접종 완료율이 채 30%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도 뭐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특정 시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해당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된 시점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중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 뭐 이 과학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그동안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게 양보를 하셨던 대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해외 사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는데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주로 그러니까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000명, 뭐 20,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확진자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증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사례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은 이 향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백신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접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 치료가 활성화할 텐데요. 일본에서 재택 치료를 시행했다가 젊은 층 사망이 8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 정말 괜찮을까요? 재택 치료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더 확대돼서 대상자가 많아지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인 상태였다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재택 치료 과정에서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들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는 기본적으로 병상 부족 문제 등 입원 치료가 도저히 불가능한 시점에 배수혜진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고강도 방역 수칙을 적용을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게 되면 확진자 발생 규모를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범위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향후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게 되면 제 예측하기에는 확진자 규모가 10,000명 수준까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수용할 병상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향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택 치료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향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감당할 건지 대응 인력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을 해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 젊은 층이 사망이 8배 이상 증가하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최대한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올해는 독감이 더 유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다 보니까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는 예년 대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5분의 1 수준으로 독감 발병률이 줄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올해도 현재까지는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신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고 단계별로지만 방역 조치가 일정 부분 완화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독감이 보다 더 유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뭐 아직 지금 백신 접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기본적으로 맞으실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물론 안 맞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꾸준히 매년 독감 접종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직접적인 항체는 없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작용할 수 있는 항체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고 더군다나 항체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충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어찌됐든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변이주가 발생을 하면서 매년 다른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에 백신 접종을 맞으실 걸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와 겹치게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분기 중에서도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지난해만큼만 실적을 내도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6.7% 늘어난 558억 3천만 달러입니다. 11개월 연속 증가이자 무역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7월 역대 1위 수출액을 기록한 뒤 2개월 만에 경신한 겁니다. 15개월 연속으로 오른 반도체를 비롯해 세계 교역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에 힘입은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중간재 품목이 선전했고 정보통신기술 품목까지 포함해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품목이 상승세를 보인 점도 특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출이 줄 것으로 우려됐던 아세안과 인도 수출이 오히려 성장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와가지고 이런 계기에 수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 중견기업도 그런 활약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가장 높았던 데 비해 하반기부터는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3분기 수출 성적은 역대 분기 중 1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 4분기 수준의 수출만 유지해도 연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 구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이 오는 12월부터 4.5% 오르게 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을 4.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정비협의회는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쓰는 카드 회사 가운데 전담 카드사를 정해서 신청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앞선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그보다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줍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생생소비 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기꺼이 신청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고요. 돌려받는 환급금에 비해서 소비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굳이 이걸 신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 국내 9개 신용카드 회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진 신용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중에 대표로 현금을 돌려받을 카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1일, 2, 7인 사람은 5일, 3과 8은 6일, 4, 9는 7일, 5, 0은 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엔 캐시백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10월 1일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2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월 발생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발생분은 12월 15일에 신청한 카드에 현금으로 충전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은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안에 확인할 수 있고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닷속에 해초류인 잘피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사업이 닻을 올렸습니다.
네,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데요. 경제적 효과가 무려 2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로 다이버들이 입수합니다. 수심 4~5m의 얕은 바다펄에 다년생 해초류인 잘피를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잘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돼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카본, 즉 블루카본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식하고 한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모니터링을 뿌리가 잘 잡히고 번식하는지 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블루카본 프로젝트는 UN 등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 그 중요성을 검증받았고 각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다 면적의 2~3%에 불과한 연안 생태계가 바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개량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한 200조 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 남동발전은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블루카본 사업을 선정하고 인천환경연구원과 본격적인 협업에 착수했습니다. 산림보다는 해양 생태계에 의한 블루카본 쪽이 2배 내지는 한 50배의 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인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 연안에 많은 면적의 펄을 보유한 인천시는 잘피 이식을 다른 도서 지역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족 자원의 산란처 역할까지 맡는 잘피 숲이 확산될수록 블루카본에 의한 탄소 중립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미국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위기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0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임시 지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2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현지 시각 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도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3일까지의 임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가까스로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면서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with this continuing resolution, we not only keep government open, keep checks flowing to our veterans and Social Security recipients and the rest.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8조 7,800억 달러인데 의회가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이달 18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텨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하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이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인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에 생산 차질을 일으킨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그동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연말이면 완화될 일시적인 문제라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극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구조적 대격변이라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병목 현상이라는 새 난관이 떠올랐는데 예를 들어 대만의 대형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를 제조하면 동남아 국가 업체들이 이를 조립 검사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에 많이 쓰이는 반도체가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피하는 저사양 저수익이라는 점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칩 부족으로 1,060만 대의 차가 생산 손실을 입었다는 시장조사 업체 ISH 마켓은 최근 내년도 전 세계 차량 생산량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서 약 10%인 850만 대 줄였습니다. 최고급 자동차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자 토르스텐 밀러 웨트베슈는 2030년부터는 전면 전기차 생산에 착수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거라며 이는 1904년부터 이어진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최초의 완전 전기차로 준비해온 스펙터를 곧 테스트하기 시작해 2023년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한 활화산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0분쯤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출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아 화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항공 위험 수준도 주황에서 적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 화산 중 가장 활동적인 것으로 지난해 12월 화산이 폭발해 50m 상공으로 용암을 뿜어냈으며 분출 1시간 뒤부터 규모 2에서 4에 이르는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거대한 양의 용암을 뿜어내면서 폭발해 가옥 700여 채를 파괴했으며 당시 분출된 용암은 올림픽 규격에 따른 수영장 32만 개를 채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world's first completely automatic and autonomously run airborne COVID detection system. It collects air, condenses that air into a small droplet of water and takes that through a full analysis process and gives you the result of presence or absence of COVID and every 30 minutes. So this can run autonomously for 24 hours without any human has to intervene in it. So if you imagine these detectors all network together at points of entries and exits of this country, we would be able to monitor any new emerging threats in near real time.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 탄소 중립, 바이오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자 주도의 풀뿌리 기초연구를 계속 확대하고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누리호 기술의 민간 이전과 한국형 GPS 신규 추진 등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 합성생물학과 디지털 치료제 등 바이오 기술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미래를 대비하는 첨단 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유형과 단계별로 맞춤형 육성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국내와 미국의 항암제 아바스틴의 복제약에 대한 품목 허가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과 남미 등에서 총 689명을 대상으로 한 복제약 CT-P16의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 FDA에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틴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제품으로 전이성 직결장암과 교모세포종 치료 등에 사용되며 복제약까지 합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7조 7천억 원입니다. 폐암과 유방암 등 일정한 모양을 갖춘 고형암 치료에 효과적인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한양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고형암을 잡아먹는 특정 대식세포가 인체에서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정 대식세포가 식작용을 통해 고형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체내 생성이 쉽지 않고 제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 복합체는 고형암 주변 대식세포를 CAR 대식세포로 변환시킨다며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으로 고인수 전 포항가속기연구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신인 단장은 서울대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포항가속기연구소장과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추진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고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입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조 454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인 이피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260kW급 충전기 4기와 100kW급 급속 충전기 2기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도심형 대형 쇼핑몰 내에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혀에 있는 감각세포인 미뢰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5가지의 맛을 중심으로 발달한 미각은 인간 진화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미에 담겨있는 과학의 비밀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거 영장류는 나무 위에 살면서 열매나 잎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약 200만 년 전부터 초원을 다니며 고기를 즐겼고 80만 년 전부터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었는데요. 1만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지으며 곡물을 섭취했죠. 진화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으로 미각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양분이 필요한 먹거리인지 먹어도 해롭지 않은지 등을 판별하는 데는 이 미각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단맛에 끌리곤 하는데요. 대체 단맛은 어떤 물질이길래 우리가 끌리는 걸까요? 몸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탄수화물에서 얻는데요. 탄수화물은 크게 고분자 탄수화물과 저분자 탄수화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고분자 탄수화물은 녹말이고 저분자 탄수화물은 바로 당분이죠. 그런데 고분자 탄수화물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분자 상태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흡수하는데도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드는 당분을 많이 찾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특히 영장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뇌가 발달했는데요. 이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아주 많은 편인데다가 편식까지 합니다. 포도당이 아니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체내의 당성분이 떨어지면 뇌는 멍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단맛에 끌리게 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외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이라고 알려져 있는 소듐이죠. 그래서 짠맛을 이루는 소듐은 우리 몸에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삶의 필수적인 영양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신경세포는 세포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소듐 이온을 이용합니다. 소듐이 부족하면 감각기관이 느낀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과정이나 반대로 뇌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듐은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죠. 인체가 얻는 3대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거기에 포함된 단백질은 먼저 위에서 펩신에 의해 한번 분해되고 십이지장에서 트립신에 의해 또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다시 펩티다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낱낱이 분해돼야 비로소 흡수가 됩니다. 다른 영양분에 비해 분해되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인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이 아미노산의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미노산은 주로 동물의 혈액과 같은 체액에 주로 존재하지만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고 이는 감칠맛이라는 미각의 발달까지 이어졌는데요.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간장 같은 음식이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을 조미료로 사용합니다. 가난아기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주면 얼굴을 온통 찌푸리며 뱉어냅니다. 우리가 신맛을 즐기는 것은 본능적이라기보다는 학습에 의한 것인데요. 신맛이 약간 나면서 단맛이 나는 귤이나 오렌지를 통해 신맛이 익숙해진 것이죠. 신맛을 느끼게끔 진화한 것은 바로 상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의 혀는 상한 음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산의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은 위험하다, 먹지 마라 같은 신호를 뇌에서 보내는 것인데요. 식물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데요. 동물들이 과일을 먹고 그 속에 있는 씨앗을 멀리 퍼뜨려야 하는데 씨앗이 성숙하기 전에 먹혀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여물지 않은 과일은 시거나 떫은 맛이 나도록 진화했는데요. 익지 않은 사과나 귤 그리고 감은 모두 색이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몇 번의 훈련을 통해 동물들은 초록색 과일을 먹으면 시거나 떫으니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쓴맛은 원래 알칼로이드 맛이라고 합니다.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화합물인데요. 그런데 이 알칼로이드는 독성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독은 식물들이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하지만 진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과 맛은 비슷하지만 에너지가 적게 드는 물질인 쓴맛을 만들어낸 것이죠.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 쓴맛을 내는 독성 물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진화를 통해 본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설사 독이 없더라도 쓴맛을 내는 잎을 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재미있는 맛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진화가 만들어준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또다시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이 큰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2주간 방역 상황이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과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위드 코로나로의 준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